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다고 봤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특혜 대상자만 9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부 청탁이나 임직원 자녀에 대한 별도의 명단을 관리하는가 하면 면접 점수를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궈냈던 조 회장.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정부가 기업 지원 방안과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신산업 육성 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 관련 법들부터 고치라고 다그치자 정부는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신산업 육성 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등을 범부처적으로 밀착 지원, 규제 개선과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존의 기업 지원 관련 법들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성화법은 내년 8월 일몰 예정이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 활력법, 이거 지금 왜 이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작동이 안 된다는 건 수인 기업이 줄어드는 것만 봐도 한시법인데 네. 지금 어떤 걸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연장을 내년 이후에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줄고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는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제조기업이 4,800여 곳에 달하는 데 비해 국내로 돌아온 곳은 1% 수준인 50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유턴기업법도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그 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바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회사 이익 가로채기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영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총수가 지배하는 10대 재벌들의 내부 거래가 되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도 컸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총수가 있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지난해 내부 거래 금액은 142조 원, 재작년보다 2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그 비중도 13.7%로 0.8%포인트 커졌습니다. 2013년 이후 소폭 등락하던 매출 중 내부 거래 비중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 그룹 중 내부 거래 비중이 큰 곳은 43%가 넘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20%대인 중흥건설, SK 순이었습니다. 또 내부 거래 금액이 큰 곳은 SK, 현대차, 삼성 순이었습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를 의미하는 내부 거래는 그 비중이 높을수록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거래 가능성도 더 큽니다. 일감을 몰아줘 총수 2세의 회사를 키운 뒤 이 회사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물려주는 방식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였지만 지분율이 100%일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치솟았습니다. 2세의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의 비례 관계는
전체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합니다. 공정위는 재벌그룹들의 내부 거래 증가, 특히 총수이세 지분율과 내부 거래 관계를 지속 감시하면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이 나온 지 곧 한 달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집을 찾는 사람들이 내놓는 사람보다 많긴 하지만 매수 심리는 계속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9.13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금리 인상 이슈 등에 따라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금융기관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서울 아파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04.8로 지난 7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매수자가 많고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관망세에 접어든 데에는 매수자들 사이에서 가까운 미래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줄줄이 나온 만큼 그동안 버텼던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길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 비용이 더 늘 수도 있다는 부담감 속에 좀처럼 매매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엔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진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적당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거래를 하려는 대기 수요가 많아 집주인들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입성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항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 추진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져 집값 과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임용시험 등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립학교는 예외인 듯 보입니다. 전국 사립학교 교사 중 이사장 등과 친인척 이상의 관계에 있는 교사가 600명에 달해 인맥교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사들 중 한 명은 설립자인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설립자인 이사장의 딸은 물론 심지어 증손녀도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1,600여 개 전국 사립 초중고 교사 중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 등의 자식이거나 이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사는 593명에 달합니다. 사립학교 3곳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이사장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이사장 자녀, 설립자의 조카 자녀 등 특수관계인 6명이 교사로 재직 중인 중학교도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견제라든지 어떤 자정작용이 기능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립학교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2014년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립학교는 임용시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공립학교와 달리 이사장이 채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직원 임용조차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 채용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여전히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인사규정을 바꿔 김 전 사장의 조카를 편법 채용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인사팀장 신모 씨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심 씨가 재판 중이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며 1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직원들을 단기 해외 연수에 보냅니다. 외국 조세 제도를 배우자는 취지에서인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한 회계법인에 집중적으로 몰린 건데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단기 해외 연수는 모두 40건. 대학이나 외국 세정기관을 빼면 한 곳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3정의 제휴선인 글로벌 회계법인 KPMG입니다. 40건 중 8건이
KPMG의 호주, 미국 지사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개인이 신청하고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PMG는 국내 빅4 회계법인인 삼정과 2000년부터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곳입니다. 국세청과 삼정 KPMG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내 KPMG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넓게 보면은 둘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삼정 KPMG가 수행하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국세청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최근 전직 조세 심판관이 삼정과 제휴한 소형 세무법인에 취업한 뒤 삼정 측이 대리한 국내 대기업 관련 사건에 선처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고 과거 국세청 고위 인사가 영입된 적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무 차원의 연수였지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현장 실무 차원의 그런 수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 사이의 유착 가능성이 자칫 대기업 봐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은 처음인데요. 한편 10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일명 문재인 케어의 제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의 법제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이나 국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연금 지급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 감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7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내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에 있는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장률이 더 떨어졌어요. 얼만큼 더 떨어졌냐면 0.8% 더 떨어져서 62.6%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70%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재정 추계가 필요한데 재정 추계 하셨어요? 복지 재정 누수 규모가 놀랍게도 약 12조 1,385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선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600억 원에 달한다며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틀 전 한글날 연휴가 끝나며 올해 황금 연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년 2019년의 연휴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2019년도의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올해 추석에만 해외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황금 연휴가 되면 장기간 휴가를 알차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생길까요? 네, 다행히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월역 요항을 살펴보면 이 내년에는 사흘 이상의 연휴가 모두 4차례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18년 올해는 사흘 이상의 연휴가 총 3차례 있었습니다. 올해만큼 긴 황금 연휴는 없지만 사흘 이상의 연휴를 통해 틈틈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걸까요? 네, 가장 긴 연휴는 민족의 명절 설에 있습니다. 이 2월 5일 구정이 설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 3일인 일요일부터 6일인 수요일까지 이렇게 빨간 날이 이어집니다. 네, 여기에 또 토요일이 대부분 쉬는 것을 감안하면 2일 토요일부터 6일까지 총 5일 연휴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인데요. 이 내년엔 추석이 9월 13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을 앞뒤로 하루씩 휴일을 더하면 9월 10일 목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총 나흘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히 명절 연휴에 나흘 이상은 푹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가족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거나 가까운 지역의 여행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토요일을 포함해서 사흘간의 연휴가 있는 경우는 모두 2차례인데요. 우선 3일절이 금요일로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금, 토, 일 총 사흘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이후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이 당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 휴일제가 적용돼서 이 다음 날인 6일이 휴일이 되면서 5월 4일부터 6일까지 토, 일, 월 이렇게 총 사흘을 쉴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어지는 연휴는 아니지만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가 낀 징검다리 휴일도 있는데요.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은 모두 목요일로 다음 날 금요일 하루를 연차 등으로 쉬게 될 경우 최대 나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계획을 잘 세우면 짜임새 있는 휴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내년 전체 공휴일 수는 66일로 올해보다 사흘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연휴를 잘 계획해서 알차게 쓰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공휴일 일수가 올해보다는 적다니 게다가 열흘 정도 되는 황금 연휴가 없다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올해처럼 최장 열흘짜리 황금 연휴를 쓸 수 있는 해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언제인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안치홍 아나운서입니다. 네, 황금 연휴가 돌아오는 해 언제인가요? 네, 다소 오래 기다리셔야 하긴 합니다. 바로 7년 뒤인 2025년입니다. 올해처럼 10월에 황금 연휴가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이 개천절인 3일은 금요일로 이후 주말을 보내면 월요일인 6일, 바로 당일 추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과 추석을 보낸 뒤 8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보내면 9일인 한글날이 돌아와서 총 7일간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2025년 한글날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인 하루를 쉰다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열흘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긴 연휴를 바라는 직장인들에게는 이마저도 손꼽아 기다리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28년도 2025년처럼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2028년의 추석은 개천절이자 화요일인 10월 3일입니다. 이 때문에 10월 5일 목요일은 추석과 개천절이 겹치며 대체 공휴일이 되는데요. 여기에 10월 6일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 30일인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열흘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2025년과 2028년까지 기다릴 걸 생각하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 전에 장기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공휴일 절벽이 무려 3년이나 이어집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무려 6일이나 되기 때문인데요. 2020년에는 설날 연휴부터 3일절이 일요일, 그리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토요일인데요. 2021년에도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 성탄절은 토요일이라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다른 해보다 유난히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공휴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적어진다는 재계의 지적이 이어져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휴일을 기다리는 건 단순히 회사를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텨낸 하루하루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휴일이 누군가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휴일을 참고하셔서 언제나 알차고 값진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